사회적 민감성 기질이 이미 높게 나온 내 입으로 이 말을 하기는 좀 뭐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좀 따뜻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 주영이 형, 그 아싸 알아? 당연히 알지. 아웃사이더. 야, 어떻게 이걸 물어보냐. 아, 옛날 사람이라서 잘할 수도 있겠네. 이런 그 설문조사를 하나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한 건데, 당신은 직장 내 자발적 아싸인가요? 라고 했는데,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 아싸가 한 70%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면, 인싸가 55.9%, 자발적 아싸가 44.1%. 형은 아싸였어, 인싸였어? 나는 완전 아싸지. 왜 웃어? 완전 인싸였지. 아니지, 운소리야. 규영이는 사실은 그냥 학생회장 출신이에요, 자그마치. 근데 항상 외로웠습니다. 이렇게 남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자기가 바라보는 시선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거의 반반으로 나왔잖아. 같은 직장이라는 한 공간에서, 그리고 또 한 부서 안에서 이렇게 남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더 부대끼고 싶어하는 사람이 절반이, 아 제발 나 좀 내버려둬라, 나 좀 그만둬라 하는 사람이 한 절반이라면, 그 대인관계의 마찰이란 게 뭐 그러니까 계속 생기는 거겠지. 그렇지. 뭐 누구는 회식하고 싶어 하는데 누구는 가고 싶어 하지 않고. 네, 그런 것 때문에 둘 중에 누군가는 힘들 수밖에 없을 테니까. 하나생명과 뇌부자들이 함께하는 뇌피셜 시즌 2. 정신과 의사들의 진짜 정신과 이야기. 뇌부자들의 허규영. 김지용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거는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평소에도 방송에서 뭐 진료실에서 들었던 분의 사연을 이야기하거나, 혹은 뭐 우리끼리도 평소에 뭐 진료실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한다는 걸 들으시면은 가끔 와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이거 좀 비밀 보장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내 이야기 밖에서 하면 어쩌냐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밖에서 어떤 분들의 사연을 얘기할 때는 절대 그분의 구체적인 프로필이나 뭐 하시는 분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리지 않습니다. 비밀 보장의 원칙은 잘 지키면서 그분의 심리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네, 진료실에서 이야기하는 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선생님이 이제 직장 생활도 안 해봤는데 이런 얘기해도 모르시지 않나요? 이해 못하지 않나요? 라는 이야기들. 많이 듣지. 많이 듣지.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뭐 대학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이렇게 한 5년 정도 생활을 한 거는, 물론 그게 좀 특수한 직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또 직장 생활을 한 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고민 들어보면 그 저희 했던 그 고민들과 크게 또 다르지 않아요? 그치. 그리고 또 저희가 직접 직장 생활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네, 충분히 공감을 할 수도 있고, 또 워낙 듣는 얘기가 맞다 보니까 네, 이해가 됩니다. 맞아요. 뭐 해주시는 얘기들은 사실은 대부분 다른 직장인들이 이미 많이 진료실에서 고민을 털어놓고 같이 상의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절대 저에게 생소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 이 점도 먼저 말씀드리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3년차 직장인입니다. 직장에 들어오면서부터 꾸준히 저를 괴롭히던 부분에 대해 상담드리고 싶어 메일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인사 이동이 있어서 아무리 길어도 3년이 지나면 새로운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는 지점 형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회사 분위기가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저는 입사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점 내에서 다수와 친해지기보다 직장 내 소수, 최소 한 명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밀한 관계의 동료를 만들려고 노력했는데요. 문제는 제가 좋아하는 동료에게 지나치게 정서적으로 의존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고 의지하는 동료의 말 한마디, 반응 하나하나에 지나치게 저의 기분이 오르락내리락해요. 평소와 조금이라도 다르면 이유를 생각하고 행동이 위축되고 부자연스러워지며 그분이 미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괜히 혼자 어색해하고 불안해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요. 이런 감정을 티내지 않으려고 괜히 거리를 두는 과정에서 관계가 더 멀어지는 부작용까지 생겼습니다. 회사는 일을 하려고 가는 건데 정말 부질없이 동료의 눈치만 살피며 불안해하고 일에 집중도 못하는 제 모습에 너무 자괴감이 들고 힘듭니다. 상대는 제가 이러는 것도 모를 텐데 정말 미치겠습니다. 앞으로 오랜 기간 많은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어떻게 해야 이런 성향을 없앨 수 있을까요?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분이 평소와 다르게 반응했던 부분을 생각하며 잠을 못 이루고 있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 사연자분께서는 그 계속해서 좀 바뀌는 그런 그 직장 내 분위기, 그리고 약간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는데 거기서 본인이 정서적으로 의존할 만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울메이트를 찾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분의 좀 심리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사연자분께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사연자분과 같은 생각을 하며 지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 비슷한 상황의 직장들도 엄청 많습니다. 뭐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군의관으로 갔던 군대도 사실 장교나 부사관 같은 직업 군인들은 몇 년마다 한 번씩 강제적으로 부대가 바뀌게 되고,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은행에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방송국에 계신 분들도 보면 프로그램 따라서 6개월마다 1년마다 강제로 이렇게 딱딱 변하는 그런 곳들이 많죠. 그래서 특정 기간이 되면 대인관계가 강제적으로 종료되게 되는데 그 상황을 이제 대하는 이런 사람들마다 반응은 다 제각각인 것 같아요. 언젠가 관계가 끊기겠지만 나중에 일은 신경 안 쓰고 당장 눈앞의 사람들과 더 친하게 지내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고, 어차피 끊어질 무의미한 관계다라는 생각에 선을 딱 긋고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군인이나 은행원 그분들의 자녀분들에게 특히 진료실에서 자주 듣게 되는데요. 아마 너도 많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아. 이제 어릴 때부터 어차피 나는 몇 년 있으면 또 전학 가고 쟤네랑 또 멀어지게 되니까 그 마음으로 친구를 안 사귀게 되는 게 일종의 습관이 됐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었거든. 진료실에서 듣고 사이코지만 괜찮아라는 드라마에서 김수현, 네, 그 문강태가 이제 그 형 때문에 1년마다 이제 그 거주지로 옮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깊은 관계 안 만들려고 한다. 예, 약간 그런 내용도 좀 오버랩 되네요. 가까워지면 어차피 나중에 더 상처받으니까 그러느니 처음부터 관계를 맺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꽤 있는 거지. 네, 미국의 심리학자인 클로닝거라는 사람이 만든 기질과 성격에 대한 이론이 있어요. 이제 기질이라는 거는 단어 되게 두 개 비슷하죠. 기질, 성격. 둘 다 성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기질이라는 거는 일종의 타고난 부분을 말하는 걸로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질에는 4가지가 있는데요. 자극 추구성 기질, 위험 회피성 기질, 그리고 보상 의존성 기질. 보상 의존성은 다른 말로 사회적 민감성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인내력, 이렇게 4가지의 기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질과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 학습한 거에 의해서 성격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타고난 기질은 바뀌지 않지만 성격은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극 추구성 기질이라 함은 그냥 딱 그 설명 그대로예요. 뭐 당장 눈앞에 새로운 게 있으면 좀 사고 싶고, 충동적으로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 싶고, 그리고 돈을 모으는 것보다는 지금 바로 쓰는 편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난받는 상황에서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좀 둘러대는 편이고요. 그리고 위험 회피성 기질, 이것도 역시 이름 그대로인데요. 위험한 자극이 있을 때 행동이 위축되는 경향으로 위험한 투자나 새로운 뭐 도전 같은 거를 하기 좀 힘들어하고, 그럴 때 이제 부정적인 가능성을 먼저 떠올리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편이죠. 자주 걱정을 하고 새로운 일을 하게 될 때 긴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3번째 기질인 보상 의존성, 사회적 민감성이 좀 높은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규영이한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보상 의존성. 네, 다른 말로는 이제 사회적 민감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상에 의존한다라는데, 이 보상은 사회적 보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사회적 보상이라고 하면 뭘까요? 네, 관심이나 뭐 애정, 네, 뭐 인정, 뭐 이런 것들이 될 텐데 그게 이분한테 중요한 거다.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러길 되게 바라시는 분이고, 그게 안 되면 너무 힘들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뭐 잘 발휘가 될 때는 굉장히 공감 잘하고 본인 이야기도 잘 오픈하시고 그렇게 따뜻해 보이고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나를 좀 싫어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크게 상처받고 많은 얘기를 오픈했다가 그걸로 인해서 좀 문제가 되기도 하고, 네, 그런 이제 성향이 이제 보상 의존성 그 기질인데, 그런 기질이 좀 높으신, 그래서 지금 힘드신 걸로 보입니다. 보상 의존성, 사회적 민감성이 높으면은 어떻게 보면 또 공감을 잘하는 따뜻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데, 남들의 말에 너무 잘 휘둘리기도 하는 거고, 보상 의존성이 너무 낮으면 이제 다른 사람과 아예 담쌓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사는 사람으로 좀 차가워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주관대로 일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그런데 타고난 기질, 이 기질 자체가 절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분은 그냥 지금 본인의 기질과 그 회사 분위기 자체가 맞지 않을 뿐인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예전에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그 강연했을 때 성격 바뀔 수 있나 그거에 대해서 강연했을 때 우리도 한번 그 기질 성격 검사를 해본 적이 있잖아. 나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다른 세부 사항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 너랑 나랑 둘 다 사회적 민감성 이거 두 개는 다 되게 높게 나와서 놀랐던 기억이 나거든. 그렇지. 이제 100점이 만점인데 거의 90점 둘 다 넘게. 그러니까 사회적 민감성 기질이 높은 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과 좀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그런 직업인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물론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만 하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면은 뭔가 좀 허전하고 내가 잘못하고 온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또 들 수 있는 거고. 이미 사회적 민감성 기질이 이미 높게 나온 내 입으로 이 말을 하긴 좀 뭐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좀 따뜻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고 그 말을 이 사연자분께도 꼭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 사연자분께서는 그 직장 내에 누군가에게 너무 의존을 하면서 일에 집중도 못하고 네, 지금 자괴감을 느낄 정도로 많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성향을 없앨 수 있을까요? 라고까지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근데 이런 기질은 사실 좀 타고난 겁니다. 네, 못 없앱니다. 그래요. 사실 이제 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내가 술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지 않으실 거고요. 저 애초에 고민할 필요가 없지. 그렇죠. 애초에 먹는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면 식이 조절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 안 하실 거예요. 예, 지용이 형이나 저는 이제 게임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게임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길 때도 있었고 네. 만약에 게임 좋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게임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안 했을 겁니다. 물론 술 좋아하시는 분이 술 어떻게 줄일까? 라고 고민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술을 안 좋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보통 다른 거를 찾으라 이렇게 말하곤 하지. 맞아요. 그래서 이분께도 타고난 성향, 기질은 어쩌실 수 없고 이거 자체가 그렇게 문제도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질은 가지고 계시되 어떻게 하면 조금 덜 힘들 수 있을까? 네, 좀 편할 수 있을까라는 걸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추측하지 않는 것.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네, 먼저 이래서 그랬을 거야. 저래서 그랬을 거야. 라고 추측을 하지 않는 거죠. 사실 사람 생각은 정말 다르고 별 생각 없이 별 의미 없이 하는 때도 많거든요. 우리도 오늘 얘기했지만 진짜로 오늘 이게 우리가 준비한 대본에서 나온 내용이 아니라서 깜짝 놀랐는데 서로를 너무 필요 이상으로 인싸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상대방을 추측하는 거는 실제와 다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계속 마음에 담고 확인하고 싶고 불안하고 하신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저는 물어보셔도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때도 물어보실 때 중립적으로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용이 형한테 오늘 방송 나 진짜 너무 못하지 않았어? 나 완전 망했지. 그래서 나랑 이제 더 안 할 거지. 예, 라고 이제 이건 제가 이미 추측을 한 거거든요. 아니라 그냥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얘기를 해줄 거고. 그치. 거기에 의심을 하실 수 있는데 그 말은 저는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말했다시피 기질이란 거는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사연자분께는 깊은 감정을 나누는 그런 깊은 대인관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너무 한 사람한테만 좀 의존하고 집중하다 보니까 더 쉽게 흔들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신의 기질을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감정을 나누는 대상을 몇 명 더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한 명에게 휘둘리는 거에 영향을 조금 줄여나가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직장 내에서도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한두 명 더 만들어 보거나 아니면은 직장 밖에서 동네 친구 아니면 동네 친구 중에 그럴 대상이 없다면 새롭게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동호회 같은 곳에서 이렇게 마음을 열 수 있는 대상들을 천천히 만들어 나가는 게 지금처럼 한 명으로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를 막아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슷한 고민을 들을 때 사실 직장 대인관계의 거리가 어느 정도면 좋겠냐라는 말을 들을 때 개인적으로는 자주 좀 드리는 조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김혜남 선생님의 당신과 나 사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 이제 우리가 뭐 학교 친구, 뭐 동네 친구 이런 식으로 다 부르지만 보통 직장 친구 이렇게 부르지는 않고 직장 동료라고 부른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애초에 좀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관계다. 어느 정도 가까워지는데도 한계가 있고 직장 내에서의 승진 그리고 일로서의 마찰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기대하다가 쉽게 배신감도 느낄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리를 너무 가까이 두지 말고 어느 정도 거리를 좀 둬라라는 걸 말씀드리곤 하거든. 이분에게도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 기대를 조금 덜 하시면 좋겠다. 이제 그 이분의 의존이라는 그 키워드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보통 우리가 술에 의존을 한다라고 하면 그 이유를 이제 여쭤보면 보통 술 말고 다른 거 이만큼 좋은 게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의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 술을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다른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다른 좋은 것들을 찾게 도와드리는 게 의존에서 좀 벗어나는 길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용 형이 얘기한 그런 좀 직장 내 다른 관계들을 좀 만들어 보시는 거, 혹은 이외에 직장 외에서 밖에서 이제 다른 관계들 만들어 보시는 게 좀 이 한 분한테 의존하는 그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그 이분께서 좀 써주신 내용 중에 직장은 일을 하러 가는 곳이잖아요. 라고 써주신 부분이 좀 이제 눈에 들어왔었는데. 맞아, 나도 진료실에서 그런 얘기 자주 해. 어쨌든 직장은 그리고 우리에게 그냥 돈을 주고 사회적인 안정감을 주는 거, 그걸로 역할을 다 하는 거지. 거기서 더 많은 것을 바라려고 하면 할수록 어느 정도 좀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좀 자주 드리곤 하거든. 근데 나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 조금 다른 건데, 아까 이제 뭐 김양 선생님이 이제 동료다 라고 했는데, 원피스에서 뭐 너 내 동료가 되라 하면서 엄청나게 끈끈한 관계로 지내듯이 직장 동료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친밀한 관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치, 그것도 역시 가능하지. 그래서 이제 관계의 정답은 없기 때문에 이분께서도 나는 뭔가 정답에 맞지 않는 사람이야,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면서 자책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정말 자책을 하게 되다 보면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의존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분께는 정말 자책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직장 내 대인관계의 거리라는 거에 정답은 없어요. 정말 가까운 소울 프렌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직장 내에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절대 아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직장 내 인간관계에 대한 사연 이야기를 해봤고요. 너무 의존하고 그로 인해서 힘드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요, 추측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직접되면 직접 물어보기. 두 번째, 다른 친밀한 관계를 직장 안팎에서 추가로 만들어 볼 것입니다.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저도 안 되고요. 지용이 형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너무 한 관계에만 의존하다 보면 그 사람의 어떤 하나하나에 너무 쉽게 크게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나를 잡아줄 수 있는 관계나 취미,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내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뇌피셜 시즌2 두 번째 방송,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직장인 여러분, 오늘도 직장에서 여러모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각자 다들 하나씩은 고민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변에 그런 고민을 털어놓을 분이 있다면 참 다행이지만 지금 꺼내놓기 너무 힘든 고민이다, 마음 둘 곳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뇌부자들 채널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따뜻하고 전문적인 상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뇌피셜 시즌2의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 좋았다 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화 방송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